에이, 받아라. 호호호. 너 이 녀석 너도 물 좀 먹어봐라. 시끌벅적 요란한 이곳은 도시에서 3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의 끝자락에 있는 시냇가입니다. 73세 황대원은 17의 여고생과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시간은 7월의 오후 2시 30분. 원래 황대원은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는 회색 셔츠를 입고는 셔츠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70대의 나이에 맞지 않게 그의 팔뚝은 건장했고 햇빛에 타서 그을려 있었습니다. 물 아래 그물을 내리고는 조용히 숲을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스와 그물이 물을 가르며 올라왔습니다. 물고기는 없었습니다. 그물 안에는 자갈과 흙만 있었습니다. 또 허탕이죠? 허풍쟁이. 여고생 슬기는 황대원을 놀려댔습니다.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슬기는 시냇가여 큼직한 바위에 앉아서는 신발까지 벗고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황대원은 슬쩍 눈을 흘기며 보란 듯이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허탕이었습니다. 멋쩍은 듯 땀을 닦는 황대원 뒤로 살금살금 슬기가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물을 크게 한 움큼 움켜서는 황대원에게 뿌립니다. 에이, 허풍친 머리예요. 받아라. 슬기가 던진 물은 그대로 황대원의 얼굴에 적중합니다. 물이 그의 안경에 맞았습니다. 안경이 흐려졌습니다. 황대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손으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슬기를 향해 던졌습니다. 물이 그녀의 등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깍! 그녀는 더 많은 물을 퍼올렸습니다. 황대원도 그 물을 집어 던지고는 맞대응을 했습니다. 물장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호호호, 하하하. 웃음이 시냇가에 퍼졌습니다. 이내 황대원은 등을 돌리고 허리를 숙여서는 노를 젓듯이 물을 슬기에게 내뿜습니다.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은 슬기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미끄러운 돌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팔이 공중에서 크게 원을 그리더니 이내 물에 완전히 빠지고 맙니다. 얼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어머! 어푸푸! 그것을 본 황대원은 깜짝 놀라 미끄러운 돌 위를 달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펼치며 뒤뚱뒤뚱 슬기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슬기가 물 위로 나타났습니다. 재채기를 했습니다. 코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눈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괜찮니? 달려가서는 슬기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슬기의 몸이 온통 살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얀 교복 블라우스가 물에 젖어 살에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 바람에 검은 속옷까지 다 비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황대원은 급히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슬기를 시냇가에 앉히고는 어디론가 급히 달려갑니다. 집으로 들어간 그는 아주 긴 롱타올을 찾아서는 다시 시냇가로 뛰어갑니다. 저쪽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슬기가 보입니다. 오른쪽 목덜미 사이로 옷이 벌어져서 속옷끈이 보입니다. 황대원은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고는 슬기 뒤로 가서는 타올로 슬기를 덮어줍니다. 집에 가자. 감기 걸릴라. 그렇게 슬기를 품에 안고는 집으로 가는 황대원. 모르는 사람이 멀리서 봤다면 영락없는 연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윽고 황대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골인데도 한옥과 현대식 건축이 예술적으로 어우러진 멋진 집입니다. 둘은 익숙한 듯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 있어. 그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입을 만한 힙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꺼냈습니다. 그 옷을 슬기에게 내주며 말합니다. 가서 샤워하고 갈아입으렴. 나 속옷도 젖었는데? 그건 빨아서 슬기 집으로 가져가. 여기서는 티셔츠랑 반바지만 입고. 알았어. 우리 사이에 뭐. 슬기는 황대원이 알려주지 않아도
능숙하게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슬기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티셔츠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대원의 다리를 베고는 벌러덩 누웠습니다. 머리를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위잉. 머리를 말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도대체 두 사람 사이의 이 핑크빛 기류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 황대원의 옆집 벽 너머로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의 목소리, 딸의 목소리, 높아졌다가 낮아졌습니다. 슬기야! 이제 그만해!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해준 거? 내가 너 키웠잖아!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슬기는 곧장 옆에 있는 황대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대원이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활짝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나 여기서 자고 갈래요. 어이구, 또 엄마랑 싸웠구나. 그래, 어서 들어와. 그녀는 신이 나서 황대원의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슬기는 황대원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담요가 그녀를 덮고 있었습니다. 황대원은 소파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피곤한 얼굴로 일어난 황대원의 눈 밑은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슬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황대원은 침대 옆 탁자에 신용카드를 놨습니다. 검은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뭐든 필요한 거 다 사. 밥도 챙겨 먹고. 슬기는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황대원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냅다 카드를 챙기며 빙긋 웃었습니다. 참 수상합니다. 73살의 노인과 17의 여고생.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의 강남 고층 빌딩입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회의실을 차갑게 채웠습니다. 긴 테이블 맨 앞에 황대원이 앉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고급스런 실크 넥타이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큰아들은 황준호, 둘째는 황민호. 둘 다 40대였습니다. 둘 다 명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황대원은 일찌감치 건설업에 뛰어들어 40년을 일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토지를 샀다 팔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330억 원대의 자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30년 전 아내와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쭉 혼자였습니다.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돈뿐이었습니다. 황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난 이제 도시를 떠날 거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농사나 짓겠다. 황준호가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황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하시는 말이에요? 황민호가 몸을 앞으로 굽히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사업은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고 유산을 미리 나눠주려고 부른 줄 알았습니다. 상속 계획을 말하려고요. 사실 이들 형제에게는 은행 대출이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귀에 들린 아버지의 말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사업은 다 정리했다. 황대원이 말했습니다. 재산은요? 황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산도 다 나눌 거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다.
황대원은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원하는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황대원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 그게 다야.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빌딩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요. 택시를 탔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주세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빌딩들이 작아졌습니다. 고속도로가 나타났습니다. 3시간여 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대원은 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했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큰 한옥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돌담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황대원은 이 집을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밝았습니다. 창문이 크고 많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새 것처럼 정돈된 테이블, 나무 의자, 큰 침대, 현대적인 부엌. 이것이 그가 원한 삶입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일입니다.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들들을 키워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아내는 떠났고, 아들들은 자랐습니다. 남은 것은 시간과 돈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냇가가 보였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밥이 지어졌습니다. 반찬은 간단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사온 나물과 김, 계란말이와 된장국, 정원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수많은 별들입니다. 맛있었습니다. 음식도 밤하늘도요. 다음 날 아침, 황대원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냇가로 향했습니다. 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물에 내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물고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괜찮았습니다. 그물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퇴한 삶의 슬기와의 만남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꿀맛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시는 멀어졌습니다. 돈을 달라는 아들들의 연락도 줄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황대원은 아들들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슬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다시 2달이 지났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오후, 검은 차 한 대가 먼지로 가득한 시골길에 나타났습니다. 최신형 승용차였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햇빛이 차의 윤곽을 더 반짝이게 했습니다. 운전대에는 황대원의 큰 아들 황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좌석에는 둘째 아들 황민호가 앉았습니다.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황민호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GPS를 켜고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분명 어플상에는 아버지 집이 여기라고 나오는데 그러나 주변은 온통 농과 밭이었습니다.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못 찾겠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다. 황준호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나 역시 받지를 않습니다. 이 순간 서울에서 온 아들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막아야 할 은행 대출이 있었고 사업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이자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있던 8개월 동안 그들은 부지런히 아버지의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부동산, 건물, 주식,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한참 후에야 황대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준호입니다. 집이 어디쯤이세요? 지도 어플로 찾아왔는데도 집이 안 보이네요. 그 순간 황대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황대원은 즐거웠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슬기와 함께 앉아서 포도를 집어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지그시 슬기를 바라보는 황대원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벨이 울렸을 때 황대원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색 핸드폰 화면에 준호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황대원의 집 근처라는 말을 듣자 그는 놀라서 슬기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슬기가 눈을 깜빡이더니 일어섰습니다. 포도알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침실로 향했습니다. 황대원이 전화기에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아니, 오지 말라니까! 왜 오고 난리야? 다시 돌아가!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찾았네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황대원은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있어. 조용히 하고. 슬기는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분 후 차가 도착했습니다. 바퀴에 밟힌 자갈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시골 동네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먼지가 뭉게 올라왔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온통 명품으로 휘감겨 있었습니다. 파리도 미끄러질 듯한 실크 셔츠에 베일듯이 날이 서 있는 바지와 명품 벨트. 모든 것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황대원이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노년의 얼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뭐하러 오고 그래? 아무튼 들어와.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정말 큰 거실이었습니다. 현대식 소파, 큰 창문, 정원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집을 사셨어요? 황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황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또 돈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난 4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학비, 생활비, 사업 자금, 결혼 자금,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황대원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은행이냐? 그 말 한마디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준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의 턱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상황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황민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대출금을 내야 해요. 이자만 해도. 황대원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다. 그의 목소리는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타인의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요. 성질이 난 황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가자! 그 말에 황민호도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황대원이 따라 나갔습니다.
나가는 길에 그들의 눈이 뭔가를 보고 멈췄습니다. 빨래줄에 뭔가 아주 낯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흰색의 얇은 천, 여학생의 속옷이었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황준호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들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실망에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노인이 시골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속옷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겹쳐졌습니다. 원조교제, 사기, 재산 탈취, 모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황민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속옷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여학생 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황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준호가 차로 향했습니다. 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차가 급격히 움직였습니다. 흙이 튀어올랐습니다. 창문을 통해 황민호가 외쳤습니다. 다음 달 막아야 할 대출도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이럴 줄이야. 차가 멀어졌습니다. 흙먼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함이 남았습니다. 황대원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슬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어렸습니다. 다 갔어요? 황대원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사라진 길을 봤습니다. 황대원은 착잡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달 후, 이곳은 서울의 강남역 근처 거리입니다. 때는 오후 3시, 보도블록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황대원이 때가 묻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의 멱살을 잡습니다. 네가 내 거 다 먹었지? 이 나쁜 놈아! 놀란 행인이 황대원의 팔을 뿌리칩니다. 맥없이 쓰러지는 황대원. 그렇게 앉아서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희죽희죽 웃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다 그의 발이 비틀렸습니다. 보도블록의 턱에 신발이 걸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팔이 공중에서 원을 그렸습니다. 그는 넘어졌습니다. 보도블록 위로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황대원은 가슴을 짚었습니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누군가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들들과의 만남 이후 3달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황대원은 시골에 있지 않고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왜 서울에 왔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황대원은 모든 기억을 잃고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황대원이 들려 올려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바보! 나는 지금 어디예요? 그렇게 황대원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얼굴빛은 어두웠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의사를 마주한 그들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증 치매로 보입니다. 혹은 알츠하이머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과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다며 뇌스캔, 혈액 검사,
인지 능력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황준호가 아버지 황대원의 손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매달립니다. 동생 황민호가 의사에게 접근했습니다. 정말 치매입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앞에서는 정말로 걱정하는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던 아들들의 표정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소름 끼치도록 밝은 얼굴로 둘 다 입맛을 다십니다. 그들의 눈이 희번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황준호가 동생을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완전 기회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회라고 했습니다. 황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겠는데, 먼저 부동산을 파악해야지. 그들은 팔을 맞대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의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계획하는 무언가가 잘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황대원은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보, 바보 멍청이! 바보 멍청이!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치매나 질병 앞에서 흔들립니다. 집으로 모셔서 간호할 것인가? 요양원으로 보낼 것인가? 그러나 황준호와 황민호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런 아버지의 치매 진단에 명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치매 걸린 아버지 황대원을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밤이 깊었습니다.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밤샘 간호사가 돌아다닙니다. 띠띠띠 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준호와 황민호는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형, 부동산부터 조사해야겠어. 황민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지. 황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상속세도 엄청날 텐데 이참에 제대로 정리하자. 그들은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황대원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황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안성기. 저런, 어르신, 차차 좋아지실 거예요. 간호사는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몇 시간 후 황대원은 자기가 있는 곳도 잊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의 눈이 공허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집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황대원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지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이를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황준호와 황민호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습니다. 황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지,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330억입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황대원의 침실. 그는 담요를 들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초점을 잃은 눈이었습니다. 시골의 슬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시냇가에서 계속 황대원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황대원의 기억과 함께 그의 재산도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손으로요.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이 나쁜 쪽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짓의 계획이 말입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회색 벽에 창문이 작게 나 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준호와 황민호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들입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전 기록들, 이윽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건물들은 이미 모두 처분됐습니다. 황민호가 쏟아질 듯이 눈을 치켜뜨며 몸을 앞으로 구부렸습니다. 뭐라고요? 건물들 전부 다 처분이 되었고, 심지어 부군께서는 모든 유가증권들도 현금화해서는 이혼한 전 부인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황준호는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30년 전에 이혼하셨다고요? 중개인은 흘러내린 안경을 검지손으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전 부인은 다른 분인가 봅니다. 여기 혼인신고서도 있습니다. 8개월 전이네요. 중개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명이 보였습니다. 황대원의 서명이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글씨도 명확했습니다. 황준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황준호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새어머니라니.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 최근에 이혼 신고도 하셨네요. 황준호와 황민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고 330억 원의 재산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남았지만 돈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류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씨체는 전혀 흔들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의식이 명확할 때 이 서류를 작성했다는 뜻입니다. 즉, 치매에 걸리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로라면 두 형제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요? 황민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혜선. 이름과 주소를 보는 순간 그들은 짚히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요망한 게. 황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차를 타고는 정신없이 몰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골집에 도착해서는 초인종을 누를 새도 없이 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여고생 슬기가 문을 엽니다. 들어가도 되는지 묻지도 않고 그들은 문을 벌컥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한테 꼬리친 꽃뱀 어디 있어?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 그녀의 이름은 혜선이었습니다. 슬기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누가 왔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것처럼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아, 당신이 이혜선 씨군요. 저 황대원 씨의 장남 황준호라고 합니다. 이봐 아줌마, 이건 정말 아니지. 황준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접근한 거잖아. 이 꽃뱀아. 황민호가 말했습니다. 황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이혼을 해? 전 재산 다 넘겨받고는 우리 아버지 버린 거 아니야?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 순간 황준호와 황민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강한 의심,
하지만 가장 강한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내 돈을 다 잃었다는 분노였습니다. 황민호가 양쪽 팔을 치켜 올리며 잔뜩 붉어진 얼굴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가 치매라는 거 알고 조종한 거잖아.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혜선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황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 이 사기꾼 꽃뱀아. 황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황민호도 따라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문을 3개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선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문틀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세게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윤기나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법률 전문서들입니다. 변호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뱀처럼 혀를 낼름거리며 황준호, 황민호 형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황대원 씨가 최근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8개월 전에 치매 진단 받은 의료 기록만 있으면 그거라면 걱정 마세요. 여기 8개월 전 아버지의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황준호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분명 8개월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준호가 내민 서류에는 선명히 황대원의 이름과 8개월 전의 날짜, 그리고 중증치매 진단이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거면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혜선 씨는 치매인 황대원 씨를 속여서 모든 재산을 탈취한 죄목으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제 수임료는 넉넉히 챙겨주실 거죠? 능글맞은 변호사가 희번덕거리는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그럼요. 이기기만 하면 330억이 떨어지는데 섭섭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황대원은 처음부터 중증치매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여고생과 말도 안 되는 추태를 부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황대원의 치매는 명백하지만 8개월 전의 황대원은 분명 정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들들이 내민 의료 기록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큰 아들 황민호가 자신의 친구에게 부탁해서 거짓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죄는 형사 범죄입니다. 게다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부지런히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이제 혜선 씨는 모든 면에서 불리해졌습니다. 아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회색 석조 건물이 매우 차갑게만 보입니다. 법원임을 상징하는 남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황준호와 황민호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혜선을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요. 모든 증거가 아들들의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입니다. 황대원이 혼인신고를 한 8개월 전부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기록이 있네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습니다. 그러자 황준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는 치매 상태에서 피고인의 조종을 받아 재산을 이전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그리고는 한마디씩 딱딱 끊으며 나지막히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혜선 씨를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판기일을 정하겠습니다. 2주 후에 공개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 복도. 황준호와 황민호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요. 형, 이제 끝났네. 황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판사는 저 이혜선을 사기꾼으로 확정 지을 거고 우리는 재산을 돌려받을 거야. 황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하 300억이 우리 눈앞에 있네? 2주가 지났습니다. 공판기일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있습니다. 초대형 상속 사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해자 황대원의 초기 인지 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면 의료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종이가 판사에게 건네졌습니다. 판사가 읽었습니다. 8개월 전부터의 중증 치매.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혜선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황대원 씨는 8개월 전만 해도 정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혜선 씨는 황대원 씨를 이용한 적도 없으며 그의 적절한 판단 능력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의료 기록 앞에서 그 말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혜선은 변호사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혜선의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당사자인 황대원 씨를 소환합니다. 그 순간 황준호와 황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 아버지가 이 자리에 와봤자 뒤집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황대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복이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말끔히 면도가 되어 있었고 발걸음 또한 어눌하지 않고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본 황준호와 황민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정정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황대원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치매 환자와는 거리가 먼 눈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황대원 씨, 당신은 8개월 전의 상태를 기억하십니까? 황대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정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가 넘쳤고 분명했습니다.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황대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처럼요. 저는 한 번도 치매를 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갑자기 법정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검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기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황대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결정하여 혜선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준호와 황민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두 황대원의 연기였습니다. 그는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의료 기록을 위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 덫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 판사가 황대원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황대원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법정에 제시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치의가 지난 10년간 그를 진찰했던 진찰 기록이었습니다. 그 어디도 황대원의 치매 사실은 없었습니다. 검사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준호 씨 등이 제출한 바 의료 기록은 모두 위조라는 뜻입니다. 위조는 훨씬 심각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아들들이 제출한 의료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의사의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의료 기록을 위조했습니까? 황준호와 황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소송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 위조 혐의로 처음부터 재수사하겠습니다. 법정이 요동쳤습니다.
기자들이 중얼거렸습니다. 황준호와 황민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배신하는 겁니까? 황준호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황대원은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혜성과 슬기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판사는 법정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황준호와 민호 형제는 30년 전 황대원의 이혼 후 지속적으로 황대원의 재혼을 막아왔습니다. 필사적으로요. 이유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황대원이 재혼할 여성을 인사라도 시킬라 치면 어디 마담이냐? 우리 아버지 남봉꾼이다. 너도 길어야 3개월이다라며 여성을 모욕해서 만남이 파토나게 만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황대원은 25년 전 알고 지내던 사이인 혜선 씨와 비밀리에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슬기입니다. 그러니 슬기는 황대원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몰래 25년간 두 집 살림을 하던 황대원 씨는 귀농을 핑계로 아예 혜선 씨 옆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떳떳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어서 곧바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에 눈이 먼 아들들의 등장으로 인해 그 관계가 들통이 날 위기에 처하자 슬기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고는 치매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정 밖은 온통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액수의 사기건이었는데 거기에 대반전까지 일어났으니 더 많은 기자들이 몰린 것입니다. 이제 아들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황대원은 연기를 아주 훌륭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 덕에 아들들의 추악한 욕심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 황대원은 혜성과 슬기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햇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준호와 황민호였습니다. 아버지, 황준호가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황대원은 급히 몸을 돌려서 피했습니다. 이젠 부모 자식의 연도 끊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황민호가 나섰습니다. 어머님도 참 미리 말씀하지 그러셨어요. 혜선을 향해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혜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황대원은 완전히 돌아서서는 혜선과 슬기와 함께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황준호와 황민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제법 날씨가 더워지자 황대원은 다시 시냇가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후 2시 햇빛이 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자잘한 파문들이 일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물을 위로 올렸습니다. 작은 피레미 3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 황대원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걸 지켜보던 슬기가 교복 차림으로 까르르 웃으며 물어봅니다. 아빠, 드디어 잡았어요? 그래. 오늘은 잡았다. 황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슬기가 물속으로 발을 디디며 황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저 멀리 아내 혜선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슬기야, 밥 다 됐어요. 황대원이 대답하려는데 슬기가 아빠를 향해 물을 뿌립니다. 하하호호. 웃음이 시냇가에 퍼집니다.